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재계에서는 창업주와 2세 경영인들을 거쳐서 3세대, 4세대 CEO들이 등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MZ세대입니다. 이들 젊은 경영인들에게 주어진 공동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선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에 힘쓰는 젊은 CEO도 있고, 바이오와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 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젠 개인도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81%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평생 직업은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구직자의 3명 중 2명은 앞으로 취업할 회사가 나의 평생 직장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업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젠 본업만 해도 안 되는 세상이 왔네요. 10월 3일 화요일, 길었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그리고 옛 추억과 함께 즐겁게 경제 공부하고 싶으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옛 추억이라는 단어 쓰시니까 옛날 사람 같네요. 아유, 근데 지난주에 우리 네. 사라진 극장들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뭐 개봉관뿐만 아니라 재개봉관, 동시상영관이라고 네네. 부르는 그런 것들 말씀 나눴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영화관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내용들도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이제 추억 어린 내용들로 경지도 배우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박물관에 대한 추억이 다들 얼마나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우리 송경지 플러스 제작진들이 궁금하다고 공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요. 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래 이 코너가 이 청취자분들과 추억을 공유하는 코너가 아니고 그렇죠.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코너. 저도 잘 모르는 주제일지라도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코너. 일종의 친절한 경제 코너의 스피노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미니어 문자로 저에게 이거 공부해줘. 다음 주는 저거 공부해와. 저를 이렇게 막 부리셔야 되는데 요즘 미니와 문자 이런 글들이 좀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이 저를 부리거든요. 이런 일을 막았으면 한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막 부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박물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본인이 공부 막 해가지고 이제 대신 알려드리겠다 해주셨으니까요. 언제든 문자나 미니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제작진이 의뢰한 박물관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우리 이종훈 작가님께 드리는 첫 질문. 네. 박물관은 또 언제부터 처음 생겼습니까?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파리 1대학 교수인 도미니크 풀로 교수가 쓴 박물관의 탄생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이 좀 두껍진 않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프랑스 학자들이 쓴 책들이 인문학적인 소양과 철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읽는데 좀 편하거든요. 예. 철학자들 이름과 사상가들 이름이 매 페이지마다 등장하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이 풀로 교수가 쓴 이 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여신들이죠. 뮤즈. 예. 뮤즈의 신전이 박물관의 기원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박물관의 이미지를 만든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웅장한 건축물과 건축 구조. 예. 그리고 그 안에 신성하게 보관되어 있는, 즉 신에게 바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실제로 이런 신전들 같은 경우에 여신들이 모여 있는 신전들 같은 경우는 여신들을 찬양하고 또 여신들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예술품들, 즉 그림들과 조각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야외 박물관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예. 참고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케이크 우리 자주 먹잖아요. 네. 케이크가 나온 우리가 보는 생일 케이크 같은 케이크가 처음 유래된 것도 이 여신들에게
바치는 곡물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신전이 박물관의 기원과 시작이라는 거는 박물관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뮤지엄 아닌가요? 뮤지엄이죠. 예. 뮤지엄이 이 뮤지에서 뮤즈들이 나온 거구나. 거처하는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이런 뜻인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 처음 알았는데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박물관은 신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 즉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폴로 교수에 따르면 이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무세움이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등장한 박물관이 지금과 유사한 세속적인 형태의 박물관이나 혹은 미술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때도 물론 사람들이 아무나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왕족들과 귀족들 같은 일부 특권층만 오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서유럽 박물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 18세기까지 박물관은 대중과 거리가 너무 먼 곳, 대중들에게는 찾아가기 너무 어렵고 불편한 그들만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 교통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못 가게 해서. 음. 심지어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영국 의회가 이걸 설립을 승인해 줄 때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립할 것을 승인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예. 첫 번째 목적이에요. 즉 공익적인 목적.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것이 건립의 승인 목적인데 영국 국민들 대다수는 대형 박물관을 찾아가면 예. 일단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삼엄한 경비에 겁을 먹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 앞까지 걸어가도 경비가 들어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문을 닫아버려요? 쫓아내거나 혹은 문을 닫아서 잠궈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대형 박물관을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박물관에 들어가면 마치 안내하는 사람이 돌격 앞으로 하듯이 예. 빠르게 굉장히 급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봤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 또 내가 그걸 보긴 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박물관을 만든 목적이 대부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반인들 관람을 막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박물관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럼 무슨 목적이죠? 이 당시에 박물관의 목적은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들과 유물들을 지키는 것, 즉 보관과 보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수장 시설 목적이군요. 네. 당시 박물관의 가장 큰 목적과 역할은 수집, 보관 이 두 가지예요. 더 많은 예술품과 역사 유물을 모으고 이를 더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박물관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의 박물관은 어떻게 본다면 한 나라, 한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국가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합된 상징물이었어요. 이건 이제 이런 농담 있죠.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 메이드 인 영국 혹은 영국 출신은 경비용과 건물, 자재물 이게 전부다. 그렇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었어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유럽 왕실 각국의 유럽 왕실들과 그리고 프랑스가 연관되어 있는 전 세계 각국의 뭐 그 당시 식민지는 아니죠. 각국에서 온 진상품들 그리고 예술품들을 보관하는 목적이 가장 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영 제국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만든 프랑스 제국 이 제국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활용하고 박물관이 필요했던 거지 일반 대중들에게 뭐 박물관의 유물들을 보여주거나 예술품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것 이런 건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힘을 과시하려면 그 과시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만 보면 돼요. 저는 당연히 일반인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국가구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책 기조에 동조하게 만들고 그런 용도도 포함될 줄 알았는데 그건 보관의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군요. 아마 요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 앞에 경비 삼엄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면 지금은 문 닫으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는 사람 관람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어느 정도 중요한 그 대상이 된 게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 즉 미국에서 박물관이 세워지고 자리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박물관은 인간의 위대한 생각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잘 보관해야 되고 어쩐지 이게 인간의 위대한 생각이 모여 있는 것 그러면 좀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함부로 막 뭐 들어가거나 함부로 뭐 그 박물관의 물품들을 보고 이러는 건 좀 뭐라고 불경스럽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친숙함이 주거든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수집품을 사모으고 더 크고 웅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는데 예. 이게 미국에서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미국도 국가가 건립되고 나서 독립한 이후에 이제 유럽을 따라서 박물관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야, 이거 박물관이 수집품을 사모으고 웅장한 공간으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뭡니까? 결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미국적인 사고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1939년 미국 박물관 협회 회장이었던 로렌스 베일 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로렌스 베일 콜먼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람객 숫자다. 이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박물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곧 관람객의 숫자는 박물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확한 척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후에 미국은 관람객 숫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1999년 미국의 박물관법이 만들어질 때 이 관람객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이다라고 선언할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이런 미국적인 사고에 대해서 유럽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박물관들은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박물관의 이 유적들을 잘 보관하고 유물들을 잘 보관하고 예술품들 잘 보관하고 유지해야지 이게 몇 명 받냐에 따라서 박물관이 흥했다 망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유럽식 사고 그리고 미국식의 사고의 견해 차이와 충돌은 지금은 경제성이냐 아니면 보존해야 될 유산과 가치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유럽 쪽에 있는 박물관을 갔을 때랑 미국 쪽에 있는 박물관을 갔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유럽은 박물관 자체가 약간 뭐 아트하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예술품 같은 느낌이 과거의 있는데 신전의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뭐 어떤 그냥 로비 같은 곳에서도 뭔가 전시만 하면 그게 박물관이다 그렇죠. 이런 네.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네. 대한민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금 몇 곳 정도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박물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많아요. 있는데 2018년 통계를 보니까 1,124곳이 있더라고요. 1,100군데요. 와. 네, 박물관이 873곳, 미술관이 251곳으로 나오던데 근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그러니까 1,000여 개가 넘는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박물관 많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박물관과 미술관 자주 가요. 네. 뭐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미국적인 사고죠.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이 넘게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 하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자료죠? 그게 뭐냐면 1,000개가 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에 몇 군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몇 군데가 개점 휴업 상태인지 또 몇 군데 그러니까 관람객 수의 누적 관람객 숫자 지금까지 막 긴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혹은 상반기 분기별 이런 관람객 누적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어디가 가볼 만한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신문 기사들을 보면 지자체나 정부 예산 지원이 끊겨서 혹은 도시 재생과 재건축 사업 때문에 밀려서 박물관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거든요. 심심치 않게.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문을 닫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또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박물관 진흥법, 미술관 뭐 문화진흥에 관해서 보면 숫자가 부족하니 더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박물관을 보는 것이 아닌 보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이 기사들을 보다가 박물관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박물관이라는 곳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문화의 경제적 가치, 문화유산의 경제성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내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왜요? 그러면 박물관이 단순히 경제성은 확보하지 않은 채 문화적 보존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져도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경제성이 떨어져도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예술품이라든지 우리의 그 유산들을 잘 문화적 가치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성도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 잘 키운 박물관이나 똘똘한 박물관들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게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입장권 사고 박물관에서 기념품도 사지만 그 지역이나 그 주변에 돈을 쓰잖아요. 네. 2017년에 미국 박물관 연합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박물관들이 우리 돈으로 67조 9천억 원의 그 수입을 창출했고 그리고 국내 67조 9천억 원의 국내 총생산 GDP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12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만들었다. 16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또 만들었고 또 일자리도 72만 6,200개를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거 다들. 그리고 2014년 레버너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핀란드 박물관들을 분석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핀란드의 박물관에 오고 갔던 관람객들이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이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산의 6배가 넘는다고 해요. 물론 이건 규모가 크고 사람들을 끌어다닐 수 있는 컨텐츠 혹은 이른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대형 전시가 가능한 박물관의 이야기일 겁니다. 교수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빌바오 효과란 말 한때 유행했죠. 그럼요. 스페인의 낙후된 도시가 박물관, 미술관 하나 잘 지어서 크게 번성하게 된. 그렇죠. 빌바오라는 게 이제 경제학, 경영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 원래 빌바오시는 철강과 조선업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때문에 쫄딱 망한 도시죠. 현대중공업의 조선 그리고 또 포항제철의 제철에 밀려가지고 진짜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빌바오 사람들 만나면 한국 때문에 우리 옛날 되게 힘들었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가 매년 유럽과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도시,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 도시가 됐어요. 이게 바로 97년에 개장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때문인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등장하고 나서 10년 만에 빌바오의 호텔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야. 일자리가 4천여 개가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0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4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방 소멸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리고 1인당 평균 소득이 빌바오시 1인당 평균 소득이 4만 달러, 스페인 전체 평균 소득이 3만 달러거든요. 그보다 높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빌바오를 본받자. 우리도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멋진 건축물을 짓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오해입니다. 왜요? 멋진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년 이곳을 찾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럼요. 구겐하임 재단이라는 예. 소위 말해서 정말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 기획을 계속 해줘요. 그리고 전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뜨거운 한여름에 대 앞에서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라도 내가 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으면 서요. 줄을 서요. 그 심리를 그대로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빌바오 지역에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18세기 때는 크고 웅장한 건축물이 중요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하지만 20세기가 지나면서 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폴로 교수 등 박물관 전문가들은 지금은 미래의 박물관은 즐기는 곳,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찾는 데 집중해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박물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하나의 고민은 있어요. 이 원거리까지 오게 만들려면 규모가 커서 충분히 볼거리가 있어야 오지 않겠냐. 작은 박물관 지어놓으면 누가 오겠느냐. 그 그런 얘기는 고민도 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일본의 명탐정 코난 박물관 얘기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이 IT 업계는요. 네. 추석 연휴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한국에서는 쉬고 있는 동안에 예. 미국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AI 관련해서 소식들이 저도 집에서 쉬면서 이런저런 뉴스 좀 봤더니 네.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9월달 또 10월 넘어가는데 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옛 트위터죠. X에다가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영상을 올렸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작년 10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로봇 형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제 시연한 거에서는 걷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원래 걷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달아놓고 막 이제 상체만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동영상도 뭐 2배속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 그렇죠. 같던데. 근데 이번에도 이제 움직이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먼저 속도 말씀하셨으니까 영상을 1.5배속으로 이번에도 맞아요. 올리긴 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영상을 그렇게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 지난번보다 확실히 좋아진 게 좀 보였어요. 어떤 게 보였느냐? 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 움직이는 거 말고도 얘가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이죠. 로봇의 눈을 통해서 푸른색 레고 블록하고 초록색 레고 블록을 구분해서 이제 서로 다른 그릇에 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람이 중간에 그걸 막 어지럽혀요, 일부러. 예.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다 이제 섞인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연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가지고요. 이 손바닥을 합장하는 요가 이 나마스테 동작 있잖아요. 이야. 그것도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건데. 네, 그러니까는 작년 10월에 거의 어설픈 수준이었는데 영상이긴 해도 어쨌든 뭔가 색깔 있는 물체를 분류해서 옮기기도 하고 요가 자세를 취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좀 어떻게 또 이렇게 빨리 발전했지? 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놀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한 거니까 네. 조금 더 우리 사람의 몸집과 유사한 수준까지를 기대했었거든요. 네. 막 엄청나게 뛰어다닐 수 있다든가 네. 뭐 점프도 한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목적이. 그래요? 네,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점프하고 뒹구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수한. 그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말씀하신 대로 막 백덤블링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한 대 만들려면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 로봇의 옵티머스의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 로봇이 한 대에 얼마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사람 형태 로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거의 수억 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양산형이 아니고 예. 어떠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마치 사람도 네. 너무 심하게 점프를 하면 무릎 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도가니가 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도 이제 엔진을 계속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 부품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드는데 음. 이번에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형태이고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2,8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예상하고 이야.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형차보다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인데 얘가 이제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면서 색깔도 구분하고 또 일종의 균형도 잡고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 기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예. 이게 아까처럼 저렴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렴하게 만들 때 실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센서 가격이 비싼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저 또 라이다 뭐 이런 센서들이 있는데 이 라이다 센서 하나가 예. 거의 뭐 비쌀 때는 수천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봇이 거리를 측정하고 위치를 판단할 때 이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옵티머스가 색깔도 구분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로봇의 팔을 움직일 때 모든 학습 데이터를 카메라로만 했다는 거예요. 카메라로만.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 카메라 센서만으로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얘가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율주행차 데이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로봇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되는 것을 봤더니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이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발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어떤 뭐 단순 작업이지만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뭐 어떤 뭐 물체를 구분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로봇이 한 2,800만 원 수준에서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아직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목표가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고급형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술들로 어떤 수준 이상의 구현이 가능한 이런 로봇이 그 목표였군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정말 발전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조금 허풍, 허세 이런 거 조금 감안하셔서 듣긴 해야 되는데 예. 이 휴머노이드를 뭐 사람 옆에 두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공장에 이제 투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차를 만드는 공장에 사람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부품을 조립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테슬라가 100% 다 자율화를 꿈꿨다가 네. 실패했었죠. 그러고 나서 사람을 투입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입되는 사람들을 이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빠르면 예. 2025년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2023년 다 가고 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2,800만 원이면 연봉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사면 그 다음부터는 연봉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연봉 수준이 아니라 그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점심 먹으러 갔다 오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담배 피러 갔다 오지 않고 그리고 밤에도 안 자고 일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2,500만 원 연봉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되나? 이게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연봉이라는 건 매해 줘야 되는데 이건 한 번 그렇네. 사면 계속 쓰니까 그렇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공장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얘가 조금 좀 잘못하더라도 예. 당연히 효율성이나 가성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사람의 운동신경이나 반응 속도보다 3분의 1만 돼도 네. 웬만한 사람 9 to 6로 일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성과를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1.5배속으로 이게 조금 영상이 나왔지만 그 속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도 네. 인간이 걷는 거 한 70% 정도의 속도는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이게 조금 더 정말로 그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처럼 양산화 됐을 때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시장의 영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 일자리들을 다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실제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다 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던 게요. 최근에 이것도 23일에 뉴스가 나온 건데 예. 뉴욕 경찰청에서요 타임스퀘어 지하철에다가 그 혹시 그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스타워즈에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계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 달걀형 약간 비슷한 원통형 같은 R2D2라고 하는 로봇 알죠, 있잖아요. 알죠. 네, 예. 그 로봇하고 비슷한 형태의 경찰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이제 배치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60cm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예. 바퀴가 장착되어 있는데 4개의 카메라로 360도를 이제 보면서 행인과 어떤 행인의 모습과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원래 기술은 안면 인식까지 되거든요. 근데 네. 안면 인식이 되면은 이거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하진 않고 그냥 앞에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만 보는 건데 이 K5라고 불리는데 이 로봇이 이미 공항이나 병원, 쇼핑센터, 카지노 등에서는 성능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 곳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었는데 로봇을 그래도 또 살려면 좀 돈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거를 임대를 해요. 근데 임대를 하는데 시간당 $9.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은 12,000원입니다. 딱 최저임금에 맞췄네. 거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뉴욕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낫다. 로봇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도 안 가고 예. 식사 시간도 없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고 이게 언제 하느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운용이 된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는 인간의 조정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경관 한 명과 혹시 모르니까 조를 이뤄서 움직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 개 있거든요. 예. 로봇 경찰견도 뉴욕에서 이제 좀 시험 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시민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 때문에 실제 배치를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배치가 된 거죠. 네. 로봇이 사실 사람들이 하기 어렵거나 네. 위험한 일을 대체하는 데는 저는 일부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가진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누군가의 일자리인데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생성형 AI까지 만약에 점점 더 발달되기 시작하면 야 이 두 개가 딱 조합돼도 굉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예. 제가 실은 이번 주에 가장 충격 먹은 게 이 그 챗GPT 만든 오픈 AI가 만든 이 대화형 모델이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냥 챗GPT는 지금 우리가 글자로 텍스트를 쓰잖아요. 예. 근데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베타 기능이 생겼는데 이거 키고 있으면 그냥 대화해요. 아, 근데- 우리 영화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이 자비스랑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챗봇은 우리가 대화하고 뭐 전송을 누르거나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켜놓고 있으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알아먹냐면 실은 제가 이걸 한국어로도 해보고 영어로도 해봤거든요. 한국어로 하면 얘가 한국어로 바로 대답을 하고 이야.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고 일본어로 물어보면 일본어로 대답하는데 제가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생각할 틈을 안 줄 정도로 거의 대박이네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대답을 할 때까지 얘가 기다려줘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이거 차량에서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외국 모델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 알아들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원래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갑자기 시연하려 했더니 갑자기 제 그 베타 기능을 이 오픈 AI가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에라도 꼭 다시 생기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유치한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네. 방금 직접 이용해 보셨던 음. 그 오픈 AI가 음성 지원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음성은 남성 목소리입니까? 여성 목소리입니까? 5개 목소리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오. 네, 5개 목소리 중에 고를 수 있고 그다음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얘가 예를 들면 각 언어들을 하거든요. 한 수십 개 언어를 하는데 수십 개 언어의 목소리로 다 학습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물어봤을 땐 상당히 자연스럽거든요. 예. 근데 한국어를 아주 빠르게 물어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테이프 약간 씹히면은 잉 약간 늘어지는 것 같은 네네.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중간에 한국어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기본적인 영어 언어 모델이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얘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번역을 AI를 하는구나. 통해서 번역 및 목소리와 한국어 인토네이션을 바로바로 변형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쓰면은 서버가 좀 느려지거나 렉이 걸리면 약간은 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보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스를 응용하는 일종의 생성형 AI 모델이 목소리에도 탑재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건 저는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어 버전만큼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조금 빨리 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보시면 어떠세요? 실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해서 사용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실제로 대화하는 거는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만 잘 이게 아직 베타인데 정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영어로 프리토킹하는 전화 통화하잖아요. 예. 그 통화는 다 이걸로 대체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면 중간에 영어로 하다가 이거 한국어로 뭐야 하면 대답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음성만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번에 오픈 AI에 또 업데이트된 거에 사진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걸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자전거가 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전거 고장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라고 하면 얘가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고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 심지어 안장 있잖아요. 자전거 안장. 예. 그 중간을 올린 다음에 여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챗GPT가 안장 안에 있는 레버나 볼트를 풀고 조정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에 볼트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아요. 장비 한 20개 정도 돼 있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 20개 중에 어떤 걸로 조이면 돼? 라고 하면은 얘가 골라주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는 사진 안에 있는 것까지 얘가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성, 사진으로 이런 걸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죄송합니다.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럼 이쯤 되면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 쓱 전화 넣어서 몸이 안 좋아져서 내일 하루만 더 쉬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뭐 내일 꼭 가야 될 상황을 만들고 계신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벌써 말씀 중에도요. 네. 자동차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분들, 통번역자, 가사도우미, 경찰관, 경비원, 그다음에 전화 영어 강사 등 이런 것들이 로봇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체 가능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계속 진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할 일들 대부분 AI가 대체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월마트의 사례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 납품업체와 이제 유통자들이 당연히 협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가 10만 개라고 그래요. 그럼 10만 개랑 사람들이 토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에 이번에 AI 챗봇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과 유통사가 이제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AI 챗봇이랑 이야. 그다음 납품업체가 이제 그 가격이나 협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AI 챗봇이 만약에 가격을 올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챗봇이 계약 기간을 그럼 더 길게 해줘라. 어. 이런 식의 대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 납품업체 75%가 사람보다 AI랑 협상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나 보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또 인간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좀 노동에 대한 근원적인 재정의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흐름은 결국 못 막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이제 본격적인 고민들은 이제 다음 주에 더 해주시겠지만 네. 이런 이제 AI와 우리가 같이 공존한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인간이 선명해질 수 있는 얘기들 한번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긴 연휴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